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합니다.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談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협상 재개가 결정되자마자 양측은 바로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대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인 염영구 부사장으로 교체했고 노조도 교섭과정 이해도를 위해 김 부사장이 조정에는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노사가 두 차례 사후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에 걸쳐 노사를 직접 만나는 등 대화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가족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중재와 총수의 메시지가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후조정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談判에서 그동안 팽팽히 맞서던 노사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쟁점은 바로 성과급 기준이죠. 노조는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어디까지 노동의 성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제도를 고정 비율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SK 하이닉스에서 운영 중인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근거로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 시켰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N%로 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기업의 본업 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얻은 본업의 수익을 뜻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노동계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가 영업이익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온전히 노동의 성과로만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반론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경영 판단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행위는 이 법정 순서를 무시하고 재무, 회계, 세무,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영업이익에는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결정과 시장 상황, 환율 같은 외부 변수도 함께 반영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한 반도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최대치는 소위 판매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게 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을 토대로 성장한 만큼 성과를 특정 주체만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과를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카드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타협을 압박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전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재개될 교섭에선 성과를 꼭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의 대응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최고위 인사인 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최후의 수단까지 거론한 건 파업 손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 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원판, 웨이퍼까지 폐기되면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이르고 460만 우리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힘을 싣고 노사 간 타협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간부가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은 어제 저녁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 조정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파업은 강행하자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이 노조의 마지막 기회이고 두 번 다시 이번 같은 화력은 없을 거라며 꺾여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 회사를 분사할 각오로 말한다거나 이번에 꺾이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식의 극단적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통화를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통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부터 30분 동안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와 중동 정세 논의 등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공개한 상황.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 정상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결과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도 화두로 올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며 중동의 평화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성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간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도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과 관련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3년 연속 베이징을 찾는 건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나흘 만이라 중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한층 키우는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중러 정상회담과 지난해 전승절 열병식 참관에 이어 3년 연속 푸틴의 베이징 방문입니다. У нас сложилась хорошая,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ервых зарубежных визитов друг к другу, и это является наглядны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정상은 무역 질서와 타이완 문제, 이란 전쟁 종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 논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듣고 미중 관계의 흐름을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러 정상을 같은 달 잇따라 맞이하는 전례 없는 외교 무대를 연출하면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이제 들어본 다음에 이란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것 같고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치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대신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떤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차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연쇄적인 베이징 방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은 강화하는 외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외교 무대를 만들어 존재감을 키운 만큼 정상 외교의 성과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누가 공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2시쯤 아부다비 공보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원자력규제청 역시 이번 화재가 필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 직원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24년 4월 4개 호기가 전면 가동되면서 현재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서쪽 해안에 있는 곳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25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표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드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에선 뉴스 진행 도중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총까지 발사했습니다. تشکیل خط نشانه بله بس پرچم امارات رو بگیرم احسنت خب تشکیل خط نشانه رو بدیم حبس نفس آتش با نام و یاد الله آتش یا الله. 만약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타격 1순위로 꼽힙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자칫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휴전을 깨뜨리는 도화선이 되진 않을지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1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전북을 찾아 정부 여당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원 민심을 재차 공략했는데요. 논란 끝에 출마를 철회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단식까지 했던 안호영 의원 손을 잡고 원팀 정신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힘을 모으자고 외쳤습니다.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똘똘 뭉치자는 지도부 호소에도 현장 분위기가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았는데 안 의원은 이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또 비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 테러 모의 의혹까지 불거질 만큼 당 균열상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충청을 찾아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권파 윤용근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투사가 필요합니다. 윤용근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 불러낸 것입니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논란 끝에 백의종구를 선언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깍듯하게 90도 인사에 눈길을 끌었는데 정 전 실장은 내란을 화두로 이재명 정부를 저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지우고 자기 재판을 없애는 짓,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입니다, 여러분.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성동 지역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어 바닥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천에서 파생된 성난 호남 민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불발 책임론에 당혹스러운 장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시장 양당 후보들은 GTX-A 삼성역 구간 부실 시공 논란을 두고 공수를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세훈 시정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시공사 과실을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안전모를 쓴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오류와 관련한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반만 들어갔으니 철근 누락을 순살 시공으로 규정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호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인 5선 이인영 의원은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물을 거라며 고공사격에 나섰습니다. 또 2006년 처음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 대신 새 얼굴 정원호 후보에 힘을 싣자고 외쳤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 대 말만 하는 시장. 오세훈 시장은 내란 세력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31년 전 폭행 전과와 거짓 해명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 측이 일종의 공수전환에 나선 셈인데 오세훈 후보는 철근 누락 공세는 괴담이자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체계 안에서 건설사가 스스로 과실을 발견하고 보강까지 마친 사안을 뒤늦게 정치 쟁점화한다는 겁니다.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호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오 후보는 무주택 청년이 집값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 내 집 도입을 약속하는 등 부동산 공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은 거듭 폭행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는 접대부 나오는 술집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외박 강요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한다고 지적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폭행을 5.18 때문으로 미화시키는 게 진보의 품격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라면 과거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장외 공방전은 격화하고 있지만 정원호와 오세훈 두 후보가 나서는 TV토론회는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밤 11시에 딱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만약 오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요, 재선일까요? 선수 규정은 국회법에도 없어 추유권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번 6.3 선거에서 쓰일 수 있는 헌정사 첫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생애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고 5년간 피선거권도 잃었습니다. 조 대표 의석은 혁신당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받았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달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곧장 혁신당 수장에 복귀한 조 대표는 6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도전장을 던졌고 민주당 적자를 자처하며 새몰이에 한창입니다. 16일 뒤 선거에서 만약 조 대표가 당선된다면 초선일까 재선일까? 국회법에는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당선증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라고 돼 있을 뿐 선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22대 임기인 만큼 의정활동 기준이면 초선, 당선증 기준이면 재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실제 당선된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유권 해석을 미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같은 임기에 2차례 당선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의원직 박탈부터 사면 복권, 재출마까지 조 대표 같은 압축적인 경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헌정사 첫 기록에 도전하는 후보들 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이긴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보수 텃밭 대구시장에 깃발을 꽂게 되고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전북지사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민선 30년 역사상 최초로 호남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또 경기지사 추미애, 양양자 후보 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정황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정 대표와 함께 일부 당대표에 대해서 예정했던 신변 보호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활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치 관련 SNS 단체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정 대표 암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모의 시점과 용의자 신원 등을 확인하고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예정됐던 신변 보호 조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조기 신변보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를 사양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각 정당이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시점은 당 측과 조율 중이라며 다른 정당 역시 희망 의사가 파악되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 달여 전 집안 치마로 대규모 보수공사가 진행됐던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또다시 통제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경유 500리터가 도로에 유출돼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막고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가 도로 일부를 막으면서 주변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빚습니다. 부산 내성 지하차도 진입로가 통제된 건 휴일 오전. 도로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인데 지난달 4일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나 대규모 보수공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부산시는 당시 지하에 공간이 없는 거로 파악한 뒤로도 도로 상황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이었고 이번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 울렁임이 있고 뭐 이런 정도라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 관찰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이거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네요. 다만 민원 신고가 이어져 이번 기회에 도로를 보수하기로 했고 월요일 출근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깔린 수많은 하얀색 천은 기름을 머금는 흡착포입니다. 유출된 경유 500리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한쪽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당국은 도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모래도 뿌렸고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도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은 기름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바닥에 떨어진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로 뒤덮인 곳은 염소 1,400마리를 키우던 농장입니다. 1시간 반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농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 뒤였습니다. 사육 중이던 염소를 농장 밖으로 빼냈지만 200마리가 폐사했고 불을 직접 끄려던 농장 주인도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요 시위 현장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했고 발언별 혐의를 다시 검토한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에 빨간색 레커칠을 하고 간장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8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대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법률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을 이용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을 모두 이긴 사례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변호사 A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직후 생각지도 못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소속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라며 민사소송을 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이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가 더 늘어났네 하면서 엄청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들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며 변호사 수임을 거절당하길 2차례 박 씨는 나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하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무기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밀착 보좌했습니다. 소장을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뽑아냈습니다. 백미는 상대의 허점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변호사 A씨가 작성했던 의견서에서 날짜가 잘못 기재된 녹취록을 찾아냈고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했습니다. 법률가도 놓친 실수를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이런 법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가 보다. 나조차도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네? 라는 되게 신기함이 들었어요. 비록 소액 사건이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승소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파업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발표합니다. 6월 유류 할증료는 4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료의 한 달 평균값을 토대로 단계를 매기는데요.
지난달에는 이란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최근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6월에는 단계가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전 컨설팅 상담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 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전력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책은 크게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확대, 에너지 취약 부분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강화, 최대 전력 관리 장치 보급 확대로 나뉘어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LED 인버터 등 17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기 구매 가격의 7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정부 기념식이 열립니다. 어제는 전야제와 추모제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열렸는데요.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정부 기념식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어제는 풍물패 수백 명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46년 전 민주대성회가 열린 도청 앞 분수대 일대에 다시 대동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죽을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면서 너는 살아서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서로를 위로했던 장이 5월 그날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는 주먹밥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5.18 전야제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주먹밥도 주고 재밌는 사물놀이도 보고 이렇게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고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추모제가 올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매년 이 날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해마다 여기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 단체들의 수건 사업인 중앙회관 건립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 싸웠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공사로 훼손된 옛 전남도청이 복원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개관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소중한 권리인 만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색 홍보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탁 트인 호수공원에서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주변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며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고 도장도 채워나갑니다. 봄 나들이를 즐기며 선거 정보와 투표의 의미를 알아가는 야외 방탈출 행사입니다. 좀 더 재밌게 다가왔고 원래 사실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한 6월 6일, 6월 9일인가 했었는데 오늘부로 6월 3일인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행사 참여를 인증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런 선거 관련된 정보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이번에 6월 3일에 꼭 잊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날짜 등이 적힌 택시들은 한 달 넘게 도심을 누비고 있습니다. 선거 날짜와 기표 모양이 새겨진 선거빵은 이번에도 출시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고 굉장히 인지를 빨리 해주세요. 맛있는 빵을 먹고 그거를 이제 좀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는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그동안 대선과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는 5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선거 정보만 전달하는 딱딱한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즐기는 생활 밀착형 홍보에 나선 이유입니다. 그 선거는 일단 그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딱딱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참여형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일상 속에서 선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선거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비 잘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영남 곳곳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3도, 대구 16.7도 정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올라 평년 기온을 5에서 8도 가까이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와 함께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